오늘의 사연은 총 대신 다른 걸 든 군대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라크의 한 도시. 전쟁으로 무너진 집, 멈춰버린 병원, 그리고 굶주린 아이들 사이로 조용히 들어온 외국 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죠. 그들은 총을 들지 않았고 매일 아침 삽과 약통을 들고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단 4년. 그들이 남긴 숫자는 9만 건의 진료, 수천 명의 교육, 그리고 형제의 나라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우린 자랑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전쟁을 겪은 나라로서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전투 없는 파병. UN 국장이 끝까지 기록한 그 사연 지금 출발합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UN에서 30년이 넘게 평화유지 활동을 담당해왔습니다. 보스니아,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라크까지. 그 수많은 분쟁 지역에서 저는 늘 같은 풍경을 봤죠. 총을 든 군인들이 경계를 서고 주민들은 그들을 두려워하는 모습 말입니다. 전장에서 만나는 군인들은 대부분 비슷했어요.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철저히 경계하고 현지 주민들과는 최소한의 접촉만 유지하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 어렵더군요. 2005년 봄, 이라크 북부 아르빌 지역을 시찰하던 중이었습니다. 다국적군 사령부에서 흥미로운 보고서를 받았어요. 전투가 아니라 건설을 하는 군대가 있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라크 같은 분쟁 지역에서 전투가 아닌 건설을 한다는 게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이툰 부대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분단 국가이고 여전히 휴전 상태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서 온 군대가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전투 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말인가? 저는 동료에게 물었죠. 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총보다 삽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30년 넘게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사실 그 당시 이라크 상황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미군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이 주요 도시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고 테러 공격은 일상이었죠. 바그다드와 팔루자 같은 곳에서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한 나라의 군대가 건설을 한다는 게 과연 현실적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내용은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자이툰 부대가 있는 아르빌 지역은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구였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역이긴 했지만 그래도 전쟁터는 전쟁터였거든요. 그곳에서 한국 군인들이 정말로 현지 주민들과 함께 학교를 짓고 병원을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죠. 더욱 놀라운 건 현지 주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외국 군대가 나타나면 피하거나 경계하던 사람들이 한국군만은 다르게 대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군인들에게 달려와 인사를 한다거나 노인들이 차를 대접한다는 보고들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점령군의 모습이 아니야.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30년간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거든요. 군대라는 조직은 본질적으로 적과 아군을 구분하고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한국군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거죠.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봐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마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힐 텐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이툰 부대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들만 계속 들려왔어요. 테러 공격을 받지도 않고 현지 정부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였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보기로 말이에요. 이론과 보고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면 그것을 내 눈으로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새로운 평화유지 방식의 모델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저는 2005년 여름 이라크 아르빌로 향하는 수송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슴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한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과연 한국의 자이툰 부대가 정말로 전투 없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한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르빌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공항 자체가 요새화되어 있고 무장한 병사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분위기가 상당히 차분했죠. 물론 여전히 경계는 하고 있었지만 그 긴장감이 훨씬 덜했어요. 공항에서 자이툰 부대 기지까지 가는 길에서 첫 번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군 차량이 지나가자 길가에 있던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달려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외국 군대의 차량을 보면 사람들이 피하거나 무표정으로 바라보는데 여기는 정반대였습니다. 마치 반가운 이웃을 맞이하는 것 같았죠. 저 아이들이 정말 저희를 반겨하는 건가요? 제가 동행한 연락관에게 물었어요.
네, 처음에는 저희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상이 되었죠. 그의 대답에서 자신감과 동시에 약간의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자이툰 부대 기지에 도착했을 때 제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일반적인 군사 기지라면 높은 담장과 철조망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초소들이 위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죠. 물론 기본적인 보안 시설은 갖춰져 있었지만 전체적인 느낌이 훨씬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기지 안의 풍경이었어요. 군인들이 들고 있는 것이 총이 아니라 삽과 망치 그리고 각종 공구들이었거든요. 한쪽에서는 콘크리트를 반죽하는 소리가 들리고 다른 쪽에서는 무언가를 조립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거대한 건설 현장에 온 것 같았죠. 여기가 정말 군사 기지가 맞나요? 저는 속으로 의아해했어요. 30년 넘게 봐온 군사 기지들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명한데 하는 일은 완전히 민간인들의 작업 같았어요. 기지를 안내받으며 돌아보는데 한장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군복 위에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고 손에는 작업용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유엔 국장님. 저는 이곳에서 민사작전을 담당하고 있는 김소령입니다. 그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격식에 얽매이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있었어요. 소령님, 여기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짓는 일이죠. 부서진 것들을 고치고 필요한 것들을 새로 만들어요. 전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건설 말입니다. 그의 말에 뭔가 철학적인 깊이가 느껴졌어요. 단순히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인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 같았죠. 혹시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제가 추가로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죠. 당연한 일이에요. 외국 군대가 와서 좋은 일만 할 리 없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김소령의 표정이 잠시 진지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돕기 위해 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때 기지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김소령이 오늘도 오셨네요 라고 말하며 출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따라가서 보니 기지 입구에 현지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노인부터 아이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었죠. 저분들은 뭐 하러 오신 건가요? 제가 궁금해하자 김소령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치료받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운영하는 진료소가 이 지역에서는 가장 시설이 좋거든요. 약도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실제로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군 의료진들이 천막 안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자원봉사 의료진 같았어요. 군의관이 할머니의 혈압을 재고 간호사가 아이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소독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루에 몇 분 정도 오시나요? 많을 때는 200명도 넘어요. 우리 의료진들이 바쁘긴 하지만 모두 기꺼이 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여기 온 이유니까요. 김소령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주민들의 표정이었습니다. 외국 군대 앞에서 보이는 경계심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편안하고 고마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한 할아버지는 치료를 받고 나서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깊이 인사를 했어요. 저 할아버지가 한국어를 아시는군요. 네, 요즘 현지 분들 중에 한국어 배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도 틈틈이 아랍어와 쿠르드어를 배우고 있고요. 소통이 되니까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30년 넘게 찾고 있던 평화의 모습이라는 것을요. 무력으로 억압하는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소통과 신뢰로 만들어가는 평화 말입니다. 여기 자이툰 부대는 총을 앞세우지 않고도, 아니 오히려 총 대신 따뜻한 마음을 앞세워서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소령님, 이런 방식으로 활동하시면서 위험하다고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을 때 김소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물론 항상 조심해야 하죠. 하지만 주민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들을 도우니까 그들도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그날 저녁 숙소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봐온 평화유지군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한국의 자이툰 부대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부대였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평화 건설이었죠. 이튿날 아침 김소령이 저를 현장 시찰에 초대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어요.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함께 뭔가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아마도 자신들의 활동을 제대로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인근 마을의 초등학교였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길에 김소령이 설명해 주더군요. 저 학교는 폭격으로 지붕이 날아갔었어요. 아이들이 천막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죠.
비가 오면 수업을 아예 못했고요. 학교에 도착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군 공병들이 현지 건설 인부들과 함께 새 지붕을 올리고 있었어요. 군복을 입은 병사들이 망치를 들고 못을 박고 시멘트를 나르는 모습이 마치 전문 건설 기술자들 같았습니다. 우리 병사들 대부분이 입대 전에 건설 관련 일을 했거나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업이 가능한 거죠. 더욱 감동적인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한국 병사들 주변에 둘러섰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손짓 발짓으로 감사 인사를 표했고 병사들도 웃으며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군요. 저 아이들이 처음에는 무서워했나요? 그럼요. 외국 군인들을 보면 울면서 도망갔어요. 하지만 지금은 저렇게 친해졌죠. 한 병사가 아이에게 초콜릿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다가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병사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건가요? 아니에요. 부대에서 공식적으로 준비한 거예요.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우리 임무의 일부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김소령이 다른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운영하는 직업훈련소를 보여드릴게요. 가는 길에 그가 들려준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전쟁이 끝나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어야 진짜 평화죠. 그래서 기술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직업훈련소에서는 정말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용접 기술을, 다른 쪽에서는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강사는 모두 한국군 기술병들이었죠. 이분들이 다 전문가세요? 네, 각자 전문 분야가 있어요. 평소에는 부대 유지보수를 담당하지만 틈날 때마다 현지분들께 기술을 전수해드리고 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여성들을 위한 재봉 교육이었습니다. 한국군 여군이 현지 여성들에게 재봉틀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었는데 수강생들의 집중도가 대단했어요. 저분들이 기술을 익히면 집에서 부업을 할 수 있어요.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되죠. 오후에는 시장 재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시장 건물을 한국군이 주도해서 복구하고 있었어요.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상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구조로 지으면 장사하기 편한지, 어디에 무엇을 배치하면 좋은지 모두 상인분들과 상의해서 결정해요. 한 상인이 김소령에게 다가와서 뭔가 열심히 설명하더군요. 통역을 통해 들어보니 한국 군인들 덕분에 우리 생활이 많이 나아졌다는 감사의 말이었어요. 우리 가족이 굶지 않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도 했고요. 그날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수도관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두 마을을 잇는 상수도관이 파손되어 한쪽 마을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한국군이 나서서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런 기반 시설이 제대로 되어야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전기, 물, 도로 같은 것들 말이죠.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 병사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채로 땀을 뻘뻘 흘리며 작업하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불평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죠. 병사들이 이런 일을 힘들어하지 않나요? 제가 물었을 때 김소령의 대답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힘들어했죠. 하지만 주민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달라졌어요. 자신들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된 거죠. 실제로 한 병사와 짧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우리가 만든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고 우리가 고친 길로 사람들이 다니는 걸 보면 뿌듯해요. 저녁이 되어 기지로 돌아오는 길에 김소령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시받아서가 아니라 전쟁을 겪은 나라로서 돕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도 전쟁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활동이 자발적인 의지에서 나온 건가요? 명령이야 있죠.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 몫이에요. 우리는 가장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하루를 되돌아보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김소령과 자이툰 부대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재건 사업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정한 연민과 이해에서 출발한 평화 건설이었습니다. 무력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마음을 얻어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모든 활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히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현지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술과 능력을 전수해주고 있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 건설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이툰 부대와 함께한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빌 시내를 돌아다니며 현지 주민들의 반응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거든요.
그 경험은 제가 지금까지 봐온 그 어떤 평화유지 활동과도 달랐어요. 시장 한복판에서 첫 번째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한국군 차량이 시장 앞에 멈추자 상인들이 도망가기는커녕 오히려 다가와서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한 과일 장수 아저씨는 신선한 사과를 한 박스 들고 와서 한국 병사들에게 건네주더군요. 이게 정말 일반적인 일인가요? 김소령에게 물었을 때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당황했어요. 다른 외국 군대를 대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실제로 그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며칠 후 미군 차량이 지나갈 때를 봤는데 사람들은 즉시 길을 비키고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봤어요. 존경이나 친밀감보다는 경계심이 역력했죠. 하지만 한국군에 대한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병사들을 보면 달려와서 안기려고 했고 어른들은 반가운 미소로 손을 흔들었어요. 한국어 안녕하세요. 라고 외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시장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의 행동이었어요. 그 아이가 제게 다가와서 쿠르드어로 뭔가 물어보더군요. 통역관이 전해준 내용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군인 아저씨는 왜 우리랑 같이 밥 먹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담긴 의미가 깊었어요. 일반적으로 점령군은 현지 주민들과 식사를 함께하지 않거든요. 보안상의 이유도 있고 무엇보다 거리감을 유지하는 게 원칙이니까요. 하지만 한국군은 달랐습니다. 현지 가정에 초대받아 식사를 하고 마을 잔치에도 참여했어요. 정말로 현지 주민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나요? 제가 김소령에게 확인했을 때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같이 밥을 먹어야 마음이 통하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지금은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날 저녁 정말로 현지 가정 초대를 받았습니다. 마을 이장댁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받게 된 거예요. 한국군 몇 명과 함께 갔는데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했습니다. 언어는 서로 통하지 않았지만 웃음과 몸짓만으로도 충분히 소통이 되더군요. 이장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군인들은 다른 외국 군인들과 달라요. 그들은 우리를 진짜 친구로 생각해 주거든요. 통역을 통해 전해들은 그 말에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단순한 사교 예사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식사 중에 한 병사가 이장님의 손자와 함께 놀아주는 모습을 봤어요. 총을 메고 있던 병사가 총을 한쪽에 둔 채 아이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평화로워 보이던지요. 무기를 저렇게 쉽게 내려놓아도 되나요? 제가 살짝 걱정스러워하자 김소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서는 안전해요. 주민들이 우리를 지켜주거든요. 위험한 정보가 있으면 미리 알려주시고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신고도 해주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보통은 군대가 주민들을 보호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 관계가 상호적이었거든요. 며칠 후 시장에서 더욱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한국 병사에게 무언가를 건네주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직접 만든 빵이었습니다. 아들아, 고생 많다라고 쿠르드어로 말하며 병사의 손에 빵을 쥐어주시더군요. 그 병사는 빵을 받아들고는 정중히 인사를 했어요.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 할머니였지만 그 진심은 충분히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거든요. 저런 일이 자주 있나요? 매일이에요. 과일을 주시는 분, 집에서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희가 뭔가 특별한 걸 해드린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국군이 한 게 결코 특별하지 않은 건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은 주민들을 진짜 이웃처럼 대했고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겼어요. 그런 진정성이 주민들에게 전해진 거죠. 어느 날 오후 한국군 진료소 앞에서 긴 줄을 선 사람들을 봤습니다. 노인부터 아이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불안하거나 경계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가족 의사를 찾아가는 것 같은 편안함이 있었죠. 한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안고 와서 한국군 의무병에게 맡기는 모습을 봤어요. 외국 군인에게 자신의 아이를 맡긴다는 건 엄청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전혀 망설임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신뢰가 가능한 건가요? 제가 물었을 때 한 의무병이 답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신뢰는 일방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날 저녁 기지로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감동적인 장면을 봤어요. 길가에서 자전거 타이어가 펑크난 소년을 한국 병사 2명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공구를 가져와서 타이어를 수리해주고 소년이 안전하게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배웅까지 해주더군요. 소년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자전거를 타고 사라진 후
병사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거창한 작전도 아니고 단순한 선행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었던 거죠. 그날 밤 숙소에서 일기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아르빌은 정말로 두려움이 사라진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외국 군대에 대한 경계심, 전쟁에 대한 공포, 내일에 대한 불안 같은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 희망과 신뢰, 그리고 따뜻한 인간애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자이툰 부대가 만들어낸 이 변화는 정말 기적 같았어요. 무력이 아닌 사랑으로, 명령이 아닌 배려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니까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평생 찾고 있던 진정한 평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이툰 부대의 의료 활동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며칠을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김소령이 우리 의료진들의 하루 일과를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라고 말했는데 과연 그 말이 맞았어요.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군의료 지원이 아니라 진정한 인도주의 활동이었습니다. 새벽 6시 자이툰 병원에서 의료진들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정식 병원 건물이 아니라 대형 천막으로 이루어진 임시 의료시설이었지만 그 안에는 최신 의료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이 모든 장비를 어떻게 가져온 건가요? 본국에서 공수해 온 거예요. 현지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첫 환자가 도착한 건 아침 7시였습니다. 열이 나는 아이를 안고 온 어머니였어요. 한국군 의무병이 능숙하게 체온을 재고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어보더군요.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의료진의 부드러운 손길과 따뜻한 미소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하루에 몇 명 정도 오시나요? 제가 물었을 때 의무대장의 답변이 놀라웠습니다. 적게는 100명, 많을 때는 300명도 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어요. 실제로 시간이 지날수록 진료소 앞에는 긴 줄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의 연령대도 다양했어요. 갓난아기부터 80세가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까지, 병명도 감기부터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질병을 모두 치료할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치료할 수 없는 중증 환자는 바그다드나 다른 도시의 큰 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하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의료진들의 자세였습니다.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환자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돌봐주고 있었어요. 한 의무병이 당뇨병 환자에게 식이요법을 설명해 주는데 통역관을 통해서도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 단 음식은 되도록 피하시고요. 이 약은 하루에 2번, 식사 후에 드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하자 의무병도 정중히 인사를 받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여기가 전쟁터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환자들은 계속 몰려왔어요. 의료진들은 교대로 식사를 하면서도 진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한 간호사에게 물었을 때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힘들긴 하지만 보람이 더 커요. 우리 때문에 건강해지는 사람들을 보면 피로가 다 날아가거든요. 오후에는 특별한 환자가 왔습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청년이었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절단해야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군 군의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시도해 보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다리를 잃을 순 없죠. 수술은 4시간 넘게 계속되었어요. 천막 안에서 정밀한 수술이 가능할까 싶었는데 한국군 의료진들의 실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청년의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한국 의사가 우리 아들 다리를 살렸다면서 온 동네에 소문이 났죠. 그날 저녁 의료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많은 환자를 무료로 치료해주는 이유가 뭔가요? 제 질문에 의무대장이 진지하게 답했어요. 우리나라도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많은 도움을 받았죠.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요. 한 간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를 경계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어제는 한 할머니가 직접 짠 스카프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녀의 목에는 정말로 현지 전통 문양이 새겨진 아름다운 스카프가 둘러져 있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이툰 부대의 의료활동 소식이 인근 마을들까지 퍼지면서 먼 곳에서도 환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 환자분은 어디서 오신 건가요?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마을에서 왔어요. 딸의 심장병을 치료받으러 온 거죠. 그 아버지와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한국 의사들이 정말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돈도 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 치료해준다고요.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는 곳은 여기뿐이에요. 하지만 정작 한국군들은 이런 칭찬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게 의사의 본분이잖아요.
김소령의 말에서 진정한 겸손함이 느껴졌어요. 어느 날 오후 한국군 의료진들이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진료를 따라가 봤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나 중환자들을 위한 서비스였어요. 의료 장비를 차에 싣고 산간 마을까지 가는 길이 쉽지 않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이미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식을 들은 주민들이 몰려와서 작은 마을 광장이 순식간에 임시진료소가 되었죠. 매주 이런 이동진료를 하시나요? 네, 정기적으로 찾아가요. 한 번에 50명 정도 진료하는데 주민들이 정말 좋아해요. 그날 마지막 환자는 90세가 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군 의무병이 할머니의 무릎을 살펴보고 진통제를 처방해 드렸어요. 할머니는 한국어는 모르지만 고맙다, 고맙다를 연신 반복하며 의무병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려 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김소령이 말했습니다. 우린 자랑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전쟁이 더 길어지지 않게 하고 싶은 거죠. 그 한마디에 자이툰 부대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화려한 성과보다는 조용한 실천, 큰 목소리보다는 작은 손길을 중요하게 여기는 건 말이죠. 실제로 자이툰 부대는 자신들의 의료 활동을 크게 홍보하지 않았어요.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거나 성과를 자랑하는 일도 거의 없었죠.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해나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노력이 현지 주민들에게는 가장 큰 울림으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자이툰 부대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치료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인간의 실천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도 가장 작은 목소리를 내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겸손과 봉사 정신을 보았습니다. 2008년 가을 한국 정부로부터 자이툰 부대 철수 결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년여 동안 이어진 파병이 마침내 종료되는 순간이었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다시 아르비를 찾았어요.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철수 발표가 나자마자 아르빌 시내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기뻐하거나 안도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슬픔과 아쉬움이 도시 전체를 감쌌죠. 정말로 떠나시는 건가요? 길에서 만난 상인이 제게 물어봤는데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자이툰 부대 기지 앞에는 연일 현지 주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 명 정도였는데 날이 갈수록 그 수가 늘어났어요. 그들이 들고 온 것은 항해 피켓이 아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편지와 감사 카드, 그리고 작은 선물들이었죠. 첫 번째 편지를 읽어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 군인들에게, 당신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갈 수 있게 해주었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어요. 당신들이 떠나는 것이 더 슬픕니다. 서툰 아랍어로 쓰인 글이었지만 그 진심만큼은 완벽했어요. 김소령과 함께 편지들을 살펴보는데 하나하나가 모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 아저씨들 고마워요. 우리 학교 지붕 고쳐줘서 비 안 맞아요. 아저씨들도 건강하세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글이었죠. 더욱 놀라운 건 편지의 양이었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수백 통이 쌓였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어요. 이런 일이 일반적인가요? 제가 김소령에게 물었을 때 그도 당황스러워 하더군요. 저희도 처음 겪는 일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실 줄은 몰랐어요. 한 할머니가 직접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한국 의사가 우리 손자 생명을 구해줬는데 인사도 못 드리고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그 할머니는 며칠 밤을 새워 직접 짠 담요를 가져왔더군요. 한국 전통 문양을 본떠서 만든 정성스러운 작품이었어요. 시장 상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신의 가게에서 나는 최고 상품들을 가져와서 한국군들에게 선물했어요. 과일, 향신료, 수공예품까지 정말 다양했죠.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한국군들이 사양하자 상인들은 그럼 우리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며 오히려 서운해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자이툰 부대기지 앞에서 한국군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아이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평소 밝고 활발하던 아이들이 모두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아저씨들 언제 다시 와요? 한 아이가 물어보자 병사가 말문이 막혀서 대답을 못하더군요.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색연필로 그린 그림을 한국 병사에게 건네주는 모습도 봤어요. 그림에는 태극기와 함께 웃고 있는 한국 군인과 이라크 아이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래쪽에는 서툰 글씨로 사랑해요 라고 한국어가 적혀 있었어요. 저 아이가 한국어를 배웠나 보네요. 네, 요즘 현지 아이들 사이에서 한국어가 인기예요.
한국 노래도 따라 부르고 한국 음식도 좋아해요. 김소령의 말을 들으니 정말 신기했어요. 문화적 교류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철수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녁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르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송별회였어요. 시내 큰 광장에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모여서 한국군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쿠르드 전통 음악과 춤 공연도 있었고 현지 요리도 대접받았어요. 행사 중간에 아르빌 시장이 나와서 감사 연설을 했습니다. 한국의 자이툰 부대는 우리에게 평화와 희망을 가져다준 진정한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총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시장의 말이 끝나자 광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했어요. 한국군 대표로 나선 김소령도 감동적인 답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환대가 무엇인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함이 무엇인지 말이죠. 다음에도 도움이 필요하면 한국은 준비돼 있습니다. 그의 말이 통역되자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한국, 한국을 외치는 소리가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자이툰 부대가 남긴 것은 단순한 건물이나 도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신뢰와 우정이었다는 것을요. 마지막 날 기지에서 철수 준비를 하는 한국군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짐을 싸는 병사들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임무 완수에 대한 뿌듯함과 동시에 이별의 아쉬움이 섞여 있었거든요. 다시 올 기회가 있을까요? 한 병사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지 출입구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포옹을 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한국군 차량이 기지를 떠나는 순간 길 양쪽으로 늘어선 주민들이 일제히 손을 흔들었어요. 4년이 짧게 느껴져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도 동감했습니다. 자이툰 부대의 4년은 단순한 파병 기간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여정이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받은 편지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전쟁이 끝나길 바라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라고 쓴 한 청년의 글이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자이툰 부대는 떠났지만 그들이 심어준 평화의 씨앗은 아르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이툰 부대에서 목격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고서에 담아야 할지 고민이 깊었거든요. 30년 넘게 평화유지 활동 보고서를 써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기존의 틀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평소 같으면 군사작전의 성과, 치안 상황, 피해 규모 같은 수치들부터 정리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이툰 부대의 경우는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더 중요했어요. 현지 주민들의 신뢰, 평화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의 회복 같은 것들 말이죠. 첫 번째 초안을 쓰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자이툰 부대의 접근법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비전투적 평화 구축이라는 표현을 써봤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인도주의적 군사활동도 정확하지 않았고요. 결국 상호 신뢰 기반 평화 건설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보고서 작성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통계를 발견했어요. 자이툰 부대가 주둔한 4년 동안 아르빌 지역에서 대규모 테러나 반군 공격이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지역들이 연일 폭력 사태에 시달렸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죠.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동료에게 물어봤을 때 그도 고개를 저었어요. 데이터를 더 자세히 분석해보니 놀라운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자이툰 부대의 민사활동이 확대될수록 해당 지역의 치안이 더욱 안정되었어요. 학교와 병원이 건설된 마을일수록 폭력 사건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죠. 평화가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선순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부분을 쓸 때는 김소령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우리는 총보다 삽을 더 많이 사용했다는 그 말이요. 실제로 자이툰 부대의 탄약 소모량은 다른 파병 부대들에 비해 현저히 적었어요. 대신 건설 자재와 의료용품 사용량은 압도적으로 많았죠. 유엔 안보리에 제출할 공식 보고서에는 객관적 사실들만 담아야 했지만 저는 별도로 개인적인 소회를 적은 부록을 첨부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7살 아이가 한 질문, 할머니가 짜준 스카프, 마지막 날 받은 수백 통의 편지 같은 이야기들을 담았어요. 자이툰 부대의 성공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급자가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들은 점령군이 아니라 이웃이 되려고 했어요. 명령하지 않고 함께했고 가르치지 않고 배웠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었어요.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다른 평화 유지군들의 사례도 다시 검토해봤습니다. 보스니아의 IFOR,
시에라리온의 UNAMSIL, 아프가니스탄의 ISAF 등 제가 직접 경험했던 임무들 말이죠. 모두 나름의 성과가 있었지만 현지 주민들과의 관계에서는 자이툰 부대만한 곳이 없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이툰 부대에 대한 현지 언론의 보도 행태였습니다. 다른 외국 군대들은 주로 군사작전이나 보안 관련 뉴스로 언급되었는데 한국군은 사회면이나 인간관심사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국 의사가 우리 아이를 구했다. 한국군이 우리 마을에 우물을 팠다 같은 따뜻한 기사들이 대부분이었죠. 보고서를 쓰면서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자이툰 부대 모델의 적용 가능성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만의 특수한 사례인가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할 수 있는 모델인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결론은 문화적 배경은 다르지만 핵심 원칙은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군의 성공 비결을 분석해보니 몇 가지 핵심 요소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겸손한 자세였습니다. 가르치려 하지 않고 배우려 했고 명령하지 않고 협력했어요. 둘째는 장기적 관점이었습니다. 당장의 성과보다는 지속 가능한 변화를 추구했죠. 셋째는 현지화 노력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했어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쓸 때는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떤 문장으로 자이툰 부대의 의미를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거든요. 여러 버전을 써보다가 결국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들은 군화로 짓밟지 않았다. 그들은 군화로 평화를 뒤졌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아르빌에서 본 모든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콘크리트를 반죽하던 병사들, 아이들과 놀아주던 의무병 할머니 손을 잡고 약 복용법을 설명하던 군의관, 그리고 마지막 날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누던 모든 순간들이요. 보고서를 완성한 후 동료들과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식의 평화유지 활동이 정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동료가 의구심을 표했어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숫자로 증명됩니다. 4년간 단 한 건의 테러도 없었고 현지 주민 만족도는 90%를 넘었어요. 또 다른 동료는 비용 효율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건설과 의료 지원에 드는 비용이 일반적인 군사 작전보다 많지 않나요?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이 있었어요. 전투로 파괴된 것을 다시 복구하는 비용과 비교해보세요. 처음부터 건설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UN 안보리에서 보고서를 발표하는 날 저는 특별한 감회에 젖었습니다. 30년 평화유지 활동 경험을 통틀어 가장 희망적인 보고서를 발표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자이툰 부대는 무력이 아닌 신뢰로 평화를 만들어낸 성공 사례라고 요약했을 때 회의장이 숙연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발표 후 여러 국가대표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군의 방식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한가요? 현지 정부와의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모든 질문이 진지했고 관심도가 높았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니 뿌듯함과 동시에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글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감동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자이툰 부대의 정신만큼은 제대로 전달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보고서가 다른 평화유지 활동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자이툰 부대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저는 UN 평화유지국 국장직에서 은퇴한 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이 보여준 평화의 모델을 연구하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금 자이툰 부대의 경험은 더욱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아프리카 말리에서 평화유지 활동을 하는 유엔군 지휘관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자이툰 부대 이야기를 들려주자 모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현지 주민들이 외국 군대를 그렇게 신뢰할 수 있다는 게? 한 프랑스 대령이 물어봤을 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진심이면 가능해져요. 몇 달 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재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여러 국제구호단체들이 자이툰 부대 모델을 참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력 대신 신뢰로, 명령 대신 협력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자이툰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최근 한국을 방문했을 때 더욱 감동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자이툰 부대 출신 김소령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는 이제 대령이 되어 국방부에서 평화유지 작전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반가워하며 그가 들려준 후일담이 인상적이었어요. 국장님, 저희가 아르빌에서 만났던 아이들 중 일부가 지금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어요. 의대와 공대에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했던 일을 이어가겠다고 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자이툰 부대가 심은 씨앗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김대령은 또 다른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작년에 아르비를 다시 방문했는데 우리가 지어준 학교가 그 지역 최고의 명문학교가 되어 있더군요. 졸업생들 중에는 의사, 교사, 엔지니어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학교 이름이 자이툰 초등학교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을 짓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이툰 부대가 바로 그 일을 해낸 거였어요. 그들이 남긴 유산은 콘크리트와 철근이 아니라 희망과 신뢰였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예멘.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이툰 부대가 보여준 가능성을 생각하면 희망을 잃지 않게 돼요. 무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신뢰와 사랑으로는 풀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증명했거든요. 얼마 전 젊은 UN 평화유지 요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세미나에서 강연할 기회가 있었어요. 주제는 21세기 평화유지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자이툰 부대 이야기를 중심으로 강연했죠. 평화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강연 후 한 젊은 요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런 방식이 모든 지역에서 통할까요? 문화와 종교가 다른 곳에서도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문화는 다를 수 있지만 인간의 기본 정서는 같아요.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하고 도움받고 싶어하죠.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부터 평화가 시작돼요. 지난 30년간 제가 본 평화유지군들을 돌이켜보면 성공한 사례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현지 주민들과의 신뢰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군만큼 그 신뢰를 깊이 쌓은 경우는 없었어요. 그 이유를 계속 고민해봤는데 결국 한국 자체의 역사적 경험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도 전쟁의 아픔을 겪었고 가난을 경험했으며 외국의 도움을 받아 일어선 나라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그 진정성이 다르게 전해지는 법이에요. 최근 들어 자이툰 부대에 대한 학술 연구도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 대학에서 비전투적 평화 구축 사례 연구라는 주제로 논문들이 나오고 있고 군사학과에서는 자이툰 모델이라는 교육 과정까지 생겼더군요. 학문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평가는 여전히 아르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몇 년 전 한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아르빌을 방문해서 주민들을 인터뷰했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이 자이툰 부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두 긍정적인 기억으로 말이죠.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군인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우리를 적이 아니라 친구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친구로 여겼죠. 지금도 한국하면 따뜻한 마음이 들어요. 그 할아버지의 손자는 현재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제 7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자이툰 부대의 경험을 정리하고 기록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후세에 전해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기록이 언젠가 새로운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남깁니다. 한국의 자이툰 부대가 보여준 것처럼 평화는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들이 증명해 보인 것처럼 진정한 평화는 무력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진리를 후대에 전하고 싶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자이툰 부대가 필요할 겁니다. 총이 아닌 삽을 들고 명령이 아닌 협력으로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평화를 만들어갈 사람들 말이에요. 그 조용한 영웅들을 위해 그리고 평화를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 기록을 남깁니다. 자이툰 부대의 정신이 세상 어디든 뿌리내릴 수 있기를 바라며 말입니다.